자, 오늘장 최적의 투자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수의 시작인데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장의 초입인 것인가?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를 보자면 물가 압박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연내 금리 3회 인하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기대감인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사실 지난주까지 주장하시기는 금리 인하가 시장 포함해서 수혜주들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여전히 그러한 시선이십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어쨌든 하반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금리 이슈에 영향이 있는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라기보다는 트럼프라겠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대안이라든지 수혜주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말씀했던 반도체, 플랫폼, 바이오 쪽은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7월 달 이후부터 이제 금리에 좀 어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뭐 근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시장이 못 가게 된다라면은 이 섹터도 못 가게 될 겁니다. 뭐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갈 만한 섹터들은 결국 시장이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냐가 일단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시장이 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 그 위에서 나무든지 식물이 자라나듯이 바이오라든지 플랫폼이든지 반도체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물론 있습니다. PPI가 좀 높게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중시세 금리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PPI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건 뭐 잭슨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있죠. 이번 주에 있는데 아마 파월은 뭐 원론적인 얘기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원론적인 얘기 계속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 PC 물가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은 꼭 좀 챙겨봐야 되는 이벤트로 저희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바로 열어보시죠. 반도체고요. 반도체 관세를 최대 300%까지 부과하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내놓았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국과는 좀 우호적인 관계니까 300%까지 매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투자 심리는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삼성전자가 정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그 경쟁력을 잃는다면 그렇게 되면 정말 좀 매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게 하반기에 네네. PC랑 그 모바일 수요 증가였는데 이게 또 반도체 그 관세가 발목을 잡아버리네요. 사실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투자를 해라. 이게 어찌 보면 이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테일러 공장 건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하이스 같은 경우도 애리조나 공장 이제 건설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좀 속도를 좀 빨리 내라. 제가 볼 땐 그게 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설 관세가 결국 타겟은 중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과의 손을 잡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미국과 또 손을 잡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텔에 대한 어떤 그 정부 지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뭐 TSMC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인텔이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0% 관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해왔던 어떤 행보를 보게 된다라면은 300%가 다 적용이 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논의를 하고요. 네.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책 불확실성이 좀 더 이제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만 보게 된다면 하이스 쪽으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6만 원, 7만 원 계속 회복시켰던 것들은 결국 이제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정책 기대감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책 기대감이 식어버리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도 최선 뭐 추가 상승은 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양초도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요거는 은행권의 어떤 교육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냐면은
결국 교육세를 이제 부담을 매긴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원하는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과 좀 저는 있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은행주라든지 금융주 하락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하는 금융 섹터에만 악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 관세 이게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된다라면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만한 어떤 시장의 어떤 체력이 과연 건강한가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그 해외 쪽 문제보다는 국내적인 네. 이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관세보다는 국내의 그 시끌시끌한 정책적인 노이즈가 지금 체력을 좀 죽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하락을 하는데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그럼 상단이 좀 제한적이라면 혹시 하단은 어디까지 좀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두 종목? 하이닉스는 그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24만 원 계속 보고 있습니다. 24만 원대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24만 원 하단으로 해서 30만 원 박스권 이렇게 하이닉스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글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24만 원 지지라인, 삼전은 21선 네네. 지지라인 확인을 해주셨고요. 상단 같은 경우는 그럼 제한이 걸려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이 상단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재료가 될까요? 하이닉스요? 두 종목 다요. 두 종목 다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HBM이라는 독점 구조가 깨졌다라는 게 가장 큰 모멘텀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반기에도 그리고 이제 HM4 같은 경우도 협상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좋다라는 것들이 절대적인 수치는 너무나 좋죠.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을 보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그랬던 것처럼 좋아지는 폭이 계속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3분기에도 분기도 영업이익이 10조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전년 대비 좋아지는 폭, 요걸 봤을 때 30만 원 돌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그 연초부터 제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2년 두고 2년 두고 삼성전자 보게 되면 최소 8만 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8만 원의 어떤 가격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목표가로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보면 8만 원.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오름폭이 사실 이야기가 네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HBM이라는 시장에서 자꾸만 이 파일을 뺏기다 보니까 그게 제일 가장 불안한 거고 그에 대한 엔비디아가 어떤 확답을 좀 준다면 상단을 뚫어줄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투톱 이야기까지 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양광 이야기고요. 자, 관세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온건한 관세가 그 정책이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네네. 태양광이 좀 반등을 하는데 이게 뭐 하루짜리일지 단기 반등일지 아직은 잘 모르죠. 어쨌든 좋은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태양광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 모멘텀이 있는 네네. 쪽이라서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봤을 때 이게 악재 해소냐 아니면은 호재 발생이냐, 새로운 호재 발생이냐, 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 태양광 이슈 같은 경우는 완전한 악재 해소가 됐다라고도 보긴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호재 발생이라기보다는 악재 해소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악재 해소는 이 영향력이 전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섹터에 대한 어떤 영향,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잘못 봤는지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투자세액 공제가 폐지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전하게 먹구름이 걷혔다고 보기 힘든 거거든요. 단지 좀 시간을 벌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태양광과 풍력 중에 어떤 테마가 좀 더 투자하기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두 테마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업종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계속 가계적으로 갈 만한 섹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속에서 네. 종목을 얘기하면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태양광 예를 들게 되면 OCI 홀딩스, 중국의 폴리시콘 감산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돼 가지고는 잘 아시겠지만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어쨌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섹터 내에서 핀셋으로 뭐 개별 종목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과거에 그린 뉴딜 정책할 때보다는 좀 많이 모멘텀이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OCI 홀딩스랑 말씀 주신 SK 오션 플랜트에 한해서는 트레이딩 네네.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상승의 힘을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이제 접근이 가능한데 전체적인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원전주를 또 보자면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잘 버티고 전고점을 뚫어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아직 원전 르네상스가 네. 좀 살아있는 재료인가 싶은데 방금 하고 한숨 쉬셨거든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주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으로 갈 만한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수사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테스나가 모회사가 어딥니까? 두산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두산이 빠지는 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밀렸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보게 되면 태용이라든지 BHI 종목들 보게 되면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원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도 두산 지수사인 두산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산이 조금 주춤하시게 되면은 이 두산을 바라보고 있는 기자 업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대건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올 법하다가 또 꺾여버렸어요. 요건 잘 아시겠지만 건설 쪽이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좀 이런 건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보다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조정이 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뉴스킬 파워가 어쨌든 뭐 자국 내 유틸리티가 됐던 빅테크 됐던 이쪽에 어떤 기술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SMR 관련된 주기 공급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 기점에서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태양광 풍력보다는 원전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원전은 원전 대장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네네. 봐야 돼요? 아니면 같이 기자재도 같이 봐도 돼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가게 되면 같이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태웅, BHI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BHI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BHI 2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여쭤보는 네. 걸로.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같이 가는 그 4종 세트는 좀 봐도 네네. 된다. 근데 이 뉴스를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시선 주셨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조선입니다. 하락장인데 지금 제일 잘 가는 쪽이 조선 기자재단, 네네. 특히 엔진 쪽이고요. STX 엔진 그리고 하나 엔진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를 더 많이 받을 거다, 엔진이 여기저기 필요할 거다라는 그 인식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더 강하게 움직이기 네네. 시작을 했죠. 조선 그 대형 조선사들 주가보다 지금 기자재단이 조금 더 탄력이 있는데 일단 실적이 좋잖아요. 네네, 믿고 그쵸. 매수를 합니까? 일단은 조선은 상승 흐름을 믿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조선에 새로운 이슈가 있나요?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수주를 받았던 정말 돈 되는 수주들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반영되고 내년에 반영될 거고 그리고 미국 쪽을 바라보게 된 마스가 프로젝트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LNG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운반성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 플러스 마스가 프로젝트 이 모멘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슈가 조선주의 어떤 주가를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우상향 힘을 일단 믿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업종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믿고 이제 갈 만한 제일 좋은 현재 섹터는 일단은 조선주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이 딱 차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이제 신고가까지 다 올라온 네네.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뚫어주면 정말 신고가 그쵸? 랠리인데 네.
뚫어줄 수 있을까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덜 오른 기자재를 볼까 아니면 여전히 대장인 하나오션을 좀 봐야 되나 신고가를 기대하면서 어떤 쪽에 좀 더 매력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너무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엔진이 왜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지만 선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조선 3사 얘네들이 계속해서 끌어주기 때문에 딸려서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그리고 엔진은 우리나라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할 때 한국 내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게 이렇게 계약을 맺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엔진들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엔진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는 뭐 조금만 보태면은 배 못 만들어요. 그 정도로 엔진은 뭐 우리나라가 거의 확고하게 확고하게 그냥 잡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주가 움직이는 건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에서 끌어주는 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사요? 그럼 어딜 사요? 글쎄요.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그래도 저는 조선 3사를 생각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알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조선 3사를 좀 더 안전하게 택하겠다. 어쨌든 조선 3사가 떨어지면 이제 기자재도 같이 네네.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2차 전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2차 전지가 오늘 에코프로 형제 필두로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LG엔솔이 ESS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실적 반영까지는 조금 멀었지만 우리가 그 전기차 수요 둔화 측면에서 사실 2차 전지는 이제는 정말 보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ESS라는 희망이 또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지금 조정받을 때 다시 매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식 매수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은 단기 변동성, 그러니까 2달에서 한 3달 정도였던 단기 변동성이라는 것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게 어떤 의견을 아시겠지만 지난주 목요일 마감 방송에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2달, 3달 정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철강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 뭐 한 달 반 정도는 더 갈 여력이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은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ESS라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것도 일단 모멘텀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2차 전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기대감. 왜 뜬금없이 금리 얘기하냐면은 자 바이오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플랫폼도 그렇고요. 플랫폼도 노래할게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어떤 설비 투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대규모 어떤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이 설비 투자는 자금을 어떻게 할까요? 외부에서 조달을 하게 되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외부에서 조달하는 조달 비용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일단 원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흑연 관세로 인해서 상승을 스타트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이슈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금리 이슈가 9월 달까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적어도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9월 초까지는 네. 뭐 길게 보면 중순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초까지 보신다. 그럼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네네. 그러면 어떤 테마를 다음 타자로 좀 잡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재 올랐고 리튬 급등했고 뭐 분리막까지 지금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소부장의 테마가 골고루 손잡고 좀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전해질도 갔어요. 예? 전해질도 갔어요. 전해질도 가고 폐배터리도 가고 다음 타자는 어딜까요? 근데 폐배터리는 다 갔다라기보다는 폐배터리 중에서 세비캠이 리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은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비캠 외에 다른 폐배터리는 반응이 그다기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가득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타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타자는 장비 쪽하고 폐배터리밖에 없거든요. 어디랑 어디요? 장비 쪽하고 폐배터리. 장비와 폐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결국 소재잖아요. 리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어찌 보면 소재 쪽이잖아요. 그런데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가 지금 신규로 설비 투자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적 대비해서는 장비 쪽이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튬과 연관된 뭐 세비캠 정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뭐 폐배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배터리가 폐배터리로 이제 도래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게 도리어 이제 시장이 괜찮다라면은 이게 호재가 되겠지만 지금 2차전지 업황을 봤을 때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폐배터리, 장비하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어렵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존에 바닥에서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소재 쪽. 소재 쪽, 뭐 리튬이나 양극재 쪽이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9월 초까지 한번 2차 전지의 흐름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